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물리학도를 위한 인공지능의 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주진해 주식회사의 박종호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물리학을 전공했지만은 이 물리학도에 있어가지고 그 인공지능 AI라는 것은 약간 그 대척점에 있는 그런 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 관측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물리학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언가의 이제 이론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은 방법론적인 차이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론적인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이 점점 입증해 나가면은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법칙이 되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광속도 불변의 법칙이라든가,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그 법칙 수준의 어떤 그런 정의, 그런 것들로 이제 진리 같은 그런 성격의 것들로 귀결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법칙들은 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수학도 쓰입니다. 일부 쓰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수학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냥 필요로 하는 어떤,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칙처럼 어떤 물리학 법칙처럼 영원무궁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좋은 효과를 내는 예측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예측률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2%, 95%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기초학문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물리학이 쌓은 어떤 금자탑을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장은 맨 처음에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계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요건 물론 전산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전산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이 출발했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앨런 튜링의 논문입니다. 이 튜링의 논문을 보면은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 해가지고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 앨런 튜링이 논문을 발표했고요. 이 앨런 튜링의 논문에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이 답변하는 것과 기계가 답변하는 것을 질문자가 구별하지 못할 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마인드를 가진 그런 존재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이게 PMP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수학계에서 거의 지금 100만 달러 상금이 걸린 그 밀레니엄 문제로서 아직까지 지금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P라는 것은 폴리노미널이라는 그 다항식이라는 문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라는 것은 non-determinated polynomial 해가지고 비결정론적 다항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P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을 풀 때 정답이 있고 알고리즘이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 마우스로 이거 아, 마우스. 예. 이렇게. 아니, 예, 이 P 안 맞아서 여기로 와야 돼서 저걸 보면서 해야 돼. 거의 보이질 않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게 P라는 문제가 이게 이제 결정론적인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요것은 이제 NP라는 이 문제의 하나의 서브 집합, 부분 집합으로서 이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결정론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비결정론적인 문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지만은 이게 같은 결정론적인 문제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아무도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결정론적인 것과 비결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답인지 이게 정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PNP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기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NP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답만 알고 있으면 그걸 검사를 하면 바로 그냥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풀이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방법을 못 찾는데 답을 대입하면 금방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문제들이 NP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NP 문제들의 대표적인 이제 컴퓨터 세계에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암호화 기능이고요. 그게 지금 요새 뭐 말이 많은 뭐 가상화폐라든가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그런 기반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지금은 NP 문제를 해결 못하지만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이 NP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알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이 침체가 됩니다. 이게 왜 침체가 되느냐 하면은 이 NP 문제가 입력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당 시간 내에서 계산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입력이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이제 실생활에서 그런 문제들을 접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인공지능으로는 이게 NP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거의 인공지능이 거의 뭐 학계에서라든가 이렇게 이제 거의 사라지는 식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
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은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포기를 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항식 문제를 뭐 엄청난 인풋을 받아서 처리해 가지고 어떤 비결정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로 통해서 특정한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자문을 구하면 답을 해주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바틀릭이 어디 있냐면 이게 지식 추출의 병목 현상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도대체 이게 쌓아야 될 그 수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쌓는지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쌓이면 전문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뭐 결국 어느 정도 학계에서 좀 추진하다가 또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인공신경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은 결국 이제 이 사람의 뉴런 이 구조를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그 퍼셉트론이라는 요쪽에 우측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퍼셉트론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 되겠는데요. 인간의 그 뉴런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그 인풋을 받아서 이게 X 값이 이제 인풋이거든요. 그 인풋을 받아서 여기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요 X와 이걸 결국 이제 그 X0, 그 W0 이런 것들을 1, 2, 3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그마로 합쳐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아웃풋을 내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떤 펑션이라는 거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다 인자를 넣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요게 인간의 뉴런이 움직이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그 다음 뉴런에 또 전달하면 그놈도 거기서 또 선택적으로 중요한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아웃풋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뇌까지 전달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척수 있는 거죠. 그런 데까지 전달되는 과정들을 인간의 그 실제 신경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이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중간에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인풋 레이어에서 입력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에 해당하는 뉴런에 해당하는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이런 것들에 이게 이제 인풋을 전달하고 또 아웃풋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그 구조거든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 해가지고 인공신경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상당히 인공신경 이걸 통해서 많은 좀 성과가 나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 또 어떤 문제가 봉착을 하냐면은 이 뉴런에서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논리 게이트를 쓰게 되는데요. 엔드 게이트, 오르 게이트, 그 다음에 뭐 논 엔드 게이트, 엑스 오르 게이트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엔드 게이트하고 오르 게이트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0011 이런 것들을 이제 엔드 게이트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또 뒷단에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 명확하게 이 직선을 그으면은 이쪽은 0이고 이쪽은 1이라는 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마우스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OR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두 가지 인풋과 그 웨이트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다 1이지 않습니까? 0이면 0이고요. 그럼 여기 명확한 경계선이 나와요. 그런데 OR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예. 뭐 1이면 0이고 0이면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 뉴런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인간의 인풋을 받아서 웨이트를 더해서 웨이트의 논리 연산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중에 요게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트루다 폴스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트루다 폴스다 판단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트루니 폴스니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게 또 죽었어요. 예, 또 한동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걸 이제 기가 막힌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그거 해결책이 결국 뭐였냐면은 우리가 마치 그 물리학에서 보면은 그 뭐 공간 이동할 때 그 워프 항법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공간을 접은 거예요. 이게 사실 2차원 평면인데 이렇게 요렇게 생긴 이 평면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접고 나면은 요 선 사이가 직선이 나오죠. 트루 폴스를 나눌 수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접은 것을 이제 다시 펼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직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끊는 것이 이게 다중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게 엔도어 게이트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좌표계인데, 요 엑소로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좌표계 자체가 휘어버려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직선이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제 트루냐 폴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이제 도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 AI의 발전에 이제 이 계기가 된, 이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다음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요 말이거든요. 요걸 이용한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뒷장에 보시면은 인공신경망의 종류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게 요게 이제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요게 이제 제일 많은 쓰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익히 아는 뭐 알파고라든가 뭐 텐스플로우, 욜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NN,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이 CNN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현재 지금 높은 수준의 예측을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히든 레이어 엑소 연산을 해결한 거는 요 부분에 해당되고요. 요게 이제 합성 곱에 해당되는 레이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통과를 해가지고 입력을 굉장히 이제 계속 좁은 범위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축소를 시켜가지고 점진점 축소해서 요게 마지막에 퍼셉트론에 넣기 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뉴런 노드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저것이 인풋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 내용이 뭔지 뭐 이 인풋 쉘이 노란색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참조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합성곱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아마 물리학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공을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 떨어뜨렸을 경우에요. 이게 이제 요만큼이 타우라는 거리고, 요거는 어떤 x라는 어떤 펑션인 거죠. 이 타우에 대한 어떤 펑션. 이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타우에 대한 x 이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떠진 공이 이 위치에 갔을 때도 이리 갈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upsilon, 이게 h에 대한 upsilon 함수로 해가지고, 뭐, 이런 또 함수를 정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t는 타우 플러스 upsilon이고, h의 upsilon은 h의 t 마이너스 타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보편적인 합성곱에 대한 이제 방정식입니다. 이게 곱해하는 것이 이게 이제 결국은 x와 h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랄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지나가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합성곱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그 대표 값들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 컨볼루셔널 그 연산의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처음에 컨볼루셔널 2D 옆에 이제 함수로는 2D를 하는 함수를 쓰는데 요걸 한번 합성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좁혀진 범위의 값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컨볼루션을 하면은 또 좁혀진 값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단 2번, 3번, 4번, 5번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가능성의 인풋의 개수들을 이거는 이제 차원이 있는 결과값입니다. 뭐 3 곱하기 3에 무슨 뭐 필터가 16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차원이 있는 값인데, 요거를 이제 플래턴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걸 1차원으로 쫙 펼쳐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뭐 이런 요게 이제 댄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퍼셉트론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64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또 한번 드랍아웃을 하고, 드랍아웃이라는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원래는 모든 이 뉴런에다가 이렇게 다 아웃풋을 보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일부러 이게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게 왜 빠뜨리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훈련한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값이 나와요. 막 99%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훈련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 딱 적용을 해보면은, 얘는 여기에 너무 트레이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딱 해보면 오류 확률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당초에 이게 막 드랍 시켜가지고, 노드를, 이게 뉴런들을 막 드랍 시켜가지고, 이것도 막 랜덤하게 막 드랍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훈련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사람이 훈련을 하면 좀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딱 나가면은 정말 실전에서 아주 좋은 예측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드랍아웃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64, 32,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에서 말하는 이 숫자라는 것은 클래스, 그러니까 분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시각하고 청각, 그러니까 소리와 빛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실제로 소리도 보면은 사실은 그 소리를 인풋을 받은 그 데이터 파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101010 하는 그 바이너리의 그냥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주얼한 것이나 소리나
시각적인 것이라고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어떤 픽셀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0픽셀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조금 필터를 거쳐 가지고 뭐 5,000픽셀 그 다음에 뭐 2,0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해서 이게 뭐 호랑이다, 사자다, 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댄서 함수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시그모이드 이 함수인데요. 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그냥 1 아니면 0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밖에 결과 안 내줘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렐루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얘는 0이 아니면은 X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1이냐 0이냐가 아니고 뭔가 이 값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뱉어냅니다. 이런 펑션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소프트맥스라는 이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 하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확률로 이렇게 이제 그 다중 확률로 결과를 내는 겁니다. 함수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확률인데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요거 다 합치면 1밖에 안 돼요. 100% 1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요 함수를 쓰게 되면은 특정한 분류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호랑이다. 요게 고양이다. 이게 사자다. 이런 것들이 특정 시점에서는 요게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요건 좀 확률이 호랑이는 확률이 높고 고양이는 좀 낮고 뭐 사자는 완전히 0이 기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 그 소프트 맥스 함수는 그 CNN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요 함수를 거의 다 씁니다. 써가지고 확률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다중으로 뿌려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이게 그러면 뭐라고 판정할 것이냐 하는 거는 뭐 개발자든 사람이든 이제 가치를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통상은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이것이 그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어떤 사진 속에서 어떤 존재하는 오브젝트다, 물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예, 통상은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실제 응용 저희가 이제 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사례냐면은 어떤 수위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홍수가 나면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홍수 예측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자체라든가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데 이제 중앙통제실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레이더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이제 전자기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하나 설치하는데 뭐 1억씩 들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런 아주 고가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목측이 가능한 이렇게 굉장히 큰 자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자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원래 뭐 여러 가지 관측을 하니까, 상황을 관측하니까, 뭐 잠깐씩 이제 고기를 보고 이게 레벨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너무나 이제 좀 이게 예측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그동안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거의 95% 이상의 예측하는 수준까지 올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표로 여기 표시해 드렸던 이런 내용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로 구현이 된 거죠. 이게 코드로 구현돼서 컨볼루셔널 2D를 하고, 이게 또 맥스 풀링하고 컨볼루션 2D, 맥스 풀링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2D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이제 16, 32, 64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필터라는 건 이제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개수를 점점 늘려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웃풋은 줄여 나가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제 퍼셉트로에 넣어서 덴스 함수를 써서 128개를 분류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예. 이게 128개를 분류하고 64개를 분류하고 32개를 분류하고 마지막에 N 클래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15로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15개의 어떤 레벨의 측정값 중에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이거는 이제 1차 값인데 10cm 단위로 정한 거예요. 10cm, 20cm, 30cm 이렇게 해가지고 1.5m까지 저희가 이제 분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1.5m까지 10cm 단위 분류를 정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AI 어떤 모델링을 한 거죠. 예. 홍수 뭐 확률 같은 거를 계산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수냐 아니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트루 폴스. 지금 홍수냐 아니냐 경고를 지자체에서 무슨 뭐 이렇게 시민한테 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홍수냐 아니냐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잣대 갖고서 그냥 그보다 높으면 홍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특정한 수위 거기에 도달해서 그거 이상이면 홍수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이제 그걸 원하는 건데,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개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척이 사람이 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볼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가의 어떤 레이더 장치를 설치하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CCTV로 그냥 잠깐씩 이제 보는 식으로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일환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사각범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만큼 이제 리닝 스텝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기울기가 이 제로인 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게. 예. 요까지 도달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찾은 거라고 보고, 최적혜를 찾은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경사각법은 이렇게 매 스텝별로 이렇게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요게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확률적 경사각법이라 해서 일단 어떤 방향으로 내려간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방향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다가 아닌 데까지 일단 가요. 가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틀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이렇게 이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률적 경사각법 이걸 또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F4를 한번 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확도가 여기서 계측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0.79, 0.78, 0.79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한 에폭이 아까 전에 보신 그 CNN 요거를 이제 다 탄 거예요. 요거를 이걸 쭉 다 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중치까지 이제 이게 나온 거죠. 분류까지 나온 겁니다. 나오고 나서 이거를 역전파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론에 있어 저희가 이제 확률이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0.2, 0.3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확도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게 최초에 넣었던 입국값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니까 역전파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두 번째 에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계속 반복하다가 끝에 가면 조금 나아져요. 더. 그래서 이게 역전파라는 것이 CNN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무김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이제 에큐러시를 올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의 폭을 했는데 55폭을 하게 나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에큐러시가 0.809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0% 저기 이제 1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0.8이고 100%로 하면 80%죠. 그러니까 80%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이제 도출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중간에 막 그 멈추는 그런 기법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것들은 지금 또 너무 설명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80%라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정확도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로스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실패한 거죠. 이게 이제 헤맨 지표입니다. 이게 정답을 못 찾아서 헤맨 지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에큐러시는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최적혜를 찾아가서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 커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 파란 선은 트레이닝 세트에 대한 그 로스입니다. 트레이닝 세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딥러닝을 할 때 사람들이 크게 이제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 세트로 열심히 훈련해서 실제로 딱 적용하면은 틀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미리,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그 딥러닝을 고안한 사람들이 다 감안을 해서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그 표본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80% 정도를 트레이닝 용도로 쓰고 나머지 20% 정도는 테스트 용도로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랜덤하게 막 뒤섞는 그런 또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본 데이터 중에 80%만 가지고 트레이닝 한 결과가 이게 파란선입니다. 이게. 그리고 벨 로스라는 거는 이제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그 트레이닝 결과를 가지고 딱 예측을 해보니까 요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그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는 끝에 가면은 점점 더 이제 로스가 낮아지는데 그 가중치를 가지고 그 학습된 가중치를 가지고 실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여기서 계속 이러다 보면 옆으로 계속 가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느 지금 왜 이게 안 떨어지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영역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큐러시도 마찬가지예요. 에큐러시도 처음에는 뭐 거의 빵이지 않습니까? 뭐 예측을 전혀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파란 선은 이제 트레이닝 세트에 대한 그 에큐러시고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이제 실제 트레이닝 세트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실제 테스트 세트에서는 확률이 좀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그 80%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게 벨 에큐러시입니다. 이게 0.809이라는 게. 이게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는 0.85가 나왔어요. 예, 더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은 그 주어진 어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뭐 그걸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트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을 그 표현할 때는 이 벨 에큐러시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요거 트레이닝 에큐러시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판단해서 0.809이라 하면은 그래도 실제 이제 전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이상한 사진을 갖다 대면은 그래도 한 80% 정도로 맞추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프리딕션을 해본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예측해가지고,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끔 한 겁니다. 요건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그, 목측 가능한 이게 이제 수익 예측하는 자거든요. 요걸 보면은 여기에 이게 빨갛게 나온 건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거든요. 틀렸지만은 0.4 메타, 40cm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사람 눈으로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이 지금 현재 이게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0.4 정도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0.3이거든요. 요 레벨이 0.3이거든요. 0.3이랑 맞는 걸로 해서 파란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100%라는 확률을 던지지 않아요. 얘는 0.4가 74%다. 0.3이 84%다. 이렇게밖에 안 던져요.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걸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나온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예. 이 방법이 80%의 이 비교적 높은 예측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중국의 뭐 박사 이런 사람들 연구했을 때도 뭐 80%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80% 수준임에도 저희가 이제 fail and give up 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그러니까 왜 포기했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인공지능 이론이 진화론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진화론에 굉장히 좀 제가 폐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AI가 새로운 종의 출현을 예측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 실제 실무상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발주자는 홍수위 6에서 7m에 도달한 사진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1 내지 4m의 수위만 학습을 하면은 6에서 7m의 홍수위를 예측할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모든 사진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고 이제 프로젝트를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결국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사진은 1, 2, 3, 4밖에 없는 거예요. 1m, 2m, 3m, 4m 범위 내에서 밖에 사진이 없어요. 근데 발주자는 이거를 열심히 학습하면은 5, 6, 7이라는 메타를 예측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만의 착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AI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각입니다. 대표적인 착각이에요. 사자, 호랑이, 늑대를 사진을 학습을 시켜놓고 코끼리, 악어, 독수리를 인식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현업의 발주자들은 저런 식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은 경우 이 AI가 아무리 좋아도 그 어떤 주어진 이 틀에서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난 새로운 종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 종이 출현하면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19 곱하기 19라는 이 전통적인 지금 현대 바둑판을 뒷런닝해서 이세돌을 이겼는데 아마 대길 당일날 20 곱하기 20으로 바둑판 바꾸자 했으면은
얘는 오전 접했을 거예요. 한 수도 못 떠요, 얘는. 예. 지가 학습한 법의를 초과하는 새로운 환경이 왔잖아요. 19바이 19를 지가 열심히 학습했다고 해가지고 20바이 20 그런 바둑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둡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아예 못하는 거는 판단을 못하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이 범위, 어떤 프레임 안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지, 그 프레임을 뛰어넘는 학습은 불가능해요. 그게 아까 말한, 처음에 아까 얘기한 PMP 문제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답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비결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인공지능이 시간만 가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진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완전 착각이에요. 예. 대부분의 인간 삶에 있어서 문제는 이게 비결정론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화론이 난 결국은 폐인데, 이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저절로 이제 지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똑같거든요. 현재 원숭이 레벨의 지금 인공지능인데 그냥 지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여기서 또 막 지가 학습을 보다 보면은 뭐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또 지가 막 학습을 받아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될 것이다. 요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정지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또 증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이론은 진화론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때 고객이라든가 발주사라든가 이런 어디에서 뭐 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R&D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이런 부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3D 프린트 국제과제 심사위원, 제가 거의 심사위원장을 많이 하고 한데, 거의 AI를 결합한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제가 심사를 하거든요. 하면은 거기도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알파고가 사실 인간이 사용한 기보를 갖고 공부를 했지만, 예. 걔가 쓴 거는 인간이 사용하지 않은 그 바둑돌을 본 거잖아요. 인간이 사용하지 않은 바둑돌요? 바둑,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거를 이렇게 끄집어낸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앞에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이게 MP 바둑이라는 게 이게 MP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에서 결국 다두고 나면은 기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고 지고가 그게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뜨고 흑이 이렇게 뜨고 백이 이렇게 뜨면 결과적으로 백이 이긴다는 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바둑은 반드시 이렇게 뜨면 반드시 이긴다는 결론은 안 나오잖아요. 수많은 알고리즘과 경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밀턴 경로 문제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결정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요게 이제 MP라는 영역의 해밀턴 경로 문제라. 이 결정론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정렬 문제입니다. 어떤 숫자를 쫙 주면은 1, 2, 3, 4, 5, 6, 7, 8, 9 정렬해라.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알고리즘만 주면은 100%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해밀턴 경로 문제만 해도 이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해요. 그게 A도 답이 될 수 있고 B도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는 이 경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학습을 이제 뭐 아까 말한 에폭을 수천 년, 수만 년을 돌려가지고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경로를 지가 이제 시뮬레이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지만은 그게 비록 그렇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P는 MP라는 것을 정리하는 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알파고가 이겼으니까 P는 MP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파고가 수많은 경로를 다 뒤져가지고 인간을 이겼으니까 이거는 결정론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P 하드 문제죠, 여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알파고도 지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드시 이긴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예. 존재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욜로 다크넷으로 전환해서 객체 탐지 딥러닝 플러스 영상 기하학적 알고리즘 구현으로 결국 이제 95% 목표 감지율을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자세히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영상 인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장애물 및 반투명체 인식이거든요. 구현이거든요. 이것도 구현을 했어요. 이 실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우회해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수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봐도 잘 몰라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그 홍수경보 시스템을 신뢰를 못 하느냐면은 실제로 홍수가 나면 이렇게 막 쓰레기들이 막 떠밀려 와요, 이렇게. 이렇게 막 앞에를 가리고 뒤덮고 이래요. 그러면 레이더 반사파로 해가지고 측정하는 장비가 제대로 동작 안 해요. 엉뚱한데 막 리턴 돼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이게 거의 정확한 수위를 지금 찾아냈잖아요. 이게 수위를 찾아서 그린 거거든요, 직접. 예. 이거 반투명이거든요, 이게. 이게 AI 영상 인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반투명입니다. 뭐, 이거 또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뭐, 머리카락 이거 뭐 또 감지, 뭐, 대머리 무슨 뭐, 감지하는 이런 것도 요구를 받았었는데, 백인들 금발머리가 사실은 금발이 아니고 반투명 머리거든요. 굉장히 그게 감지하기 힘듭니다. 그걸 정밀 사진을 보면은 백인 머리카락은 반투명이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영상인식으로 안 돼요. 거의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것들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객체 탐지라는 게 클래스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게 A냐 B냐 C냐 클래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탐지하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를 탐지하는 겁니다. 지금 수위가 여기라는 걸 탐지를 했잖아요. 원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만 쓰면은 이게 몇 메타 몇 센치다는 거는 감지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수위가 로케이션이 어디다는 거는 못 찾아내요. GNN으로도.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제 구현했어요, 저희는. 이거는 어쨌든 하여튼 로케이션과 레벨과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인식해서 결국 95%의 목표율. 서리 같은 경우는 100%를 이제 감지했는데 눈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AI 현업에서 여러 가지 AI 프로젝트 했는데, 인공지능의 미래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얘가 아까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논문도 보고 해외 무슨 기법을 다 뒤져봤는데 결국은 영상계학적인 알고리즘 구현, 요게 이제 뭐 어쨌든 아주 단순한 수학 물리학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야만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현업에 종사하면서 많이 느꼈고, 결과적으로 이 현재 단계에서는 이 약한 인공지능, 요게 지금 현재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논리적 사고, 논리적 행동, 뭐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한 인공지능 이 부분이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고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저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결국은 이 중간에 이제 이 서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러면서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강한 인공지능 위에 초월적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게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진화론처럼 이렇게 학습하다 인간을 뛰어넘어서 신이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 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호킹 박사였으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 사람 이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지금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하는 건데 얘는 인간의 뇌를 지금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추구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아니 논문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인공지능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인간은 이게 협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존하고 공유하고 어떤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AI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발전 방향은 엄청난 두뇌를 가진 인간, 뭐 무지막지한 그 지능을 가진 뭐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만드는 방향으로만 발전을 했지. 그 AI가 서로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진행하는 사람 없어요.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서 그나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은 합니다. 예, AI라는 인공지능 간의 어떤 협업,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연구나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 절대로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그런 인공지능, 신에 근접한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스카이넷 대봤자 인간한테 못 이깁니다. 얘는 독재거든요. 공산주의 체제하고 똑같아요. 스카이넷의 인공지능이 100개가 서로 협업을 한다면 인간이 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척점이 있다고 하는 게 요즘 AI 중에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그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AI 학습을 통해서 행성의 궤도를 측정하는 AI가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이게 물리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식 이런 게 불필요한 거죠. 이 무식한 이런 학습을 통해서 궤도를 갖다가 판정하는 AI가 나왔다고요. 걔들은 이제 걔들대로 막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냥 그 시도일 뿐이고, 정말 우리 물리학의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입자 물리학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조력자로서 AI가 앞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뒤에 보신 이 참고 링크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심층 학습을 위해서는 이게 MIT에서 개설한 이게 intro to deep learning.com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가시면은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AI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